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고,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때문에 독립만을 고대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공장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만나게 된 사람은 제가 일하던 라인을 책임지는 관리자였고, 나이도 어린 제게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식사 자리를 몇 번 함께 하던 게 인연이 되었더랬죠. 알고 보니 남편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서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일찍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가족을 빨리 꾸려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게 자신의 오랜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은 관리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할 친구들도 많이 없고 집에 돌아가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저랑 있으면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 학교 다닐 때 가끔 교문 앞에 친구들을 데리러 나온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서 미치겠더라. 엄마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축하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한텐 당연하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 나는 꼭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신이랑 함께면 좋겠어. 진실된 눈빛으로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저 또한 그 사람을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의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마냥 어렸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았기에 결혼식은 하지 않고 조촐하게 둘만의 약속으로 시작했는데요. 풍족하진 않지만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소박한 밥상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먹으니 진수성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의 미소를 닮은 딸을 낳았을 때는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보고 있자니 나도 이제야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남편도 항상 아무리 힘들고 늦게 퇴근하더라도 딸아이의 재롱에 힘든 줄 모르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유치원 입학식에 참관했을 때에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이다. 자기가 드디어 정말 아빠가 된 것 같다며 딸에게는 자신이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안정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줄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평온하던 여름날의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왠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백진수 씨 부인 되시죠?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진수 씨가 지금 상태가 많이 위독하셔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도착해보니 남편 공장에 동료들이 몇몇 보였고 모두도 고개를 숙이고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는데요. 그 사람들 틈 사이에는 하얀 천으로 뒤덮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등져버렸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으로 눈물도 나오지 않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후로는 잘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울다가 정신을 차리면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다시 울다가 정신을 차리니 모든 게 끝나 있고 세상에 남겨진 건 저와 딸아이 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딸아이가 더 크기 전에 단칸방을 벗어나 자그마한 빌라라도 가고 싶은 마음에 당직을 자처하고 새벽에는 출장 3차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일찍 가버린 것이죠. 남편은 저랑 딸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허망하게 가버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잘 추슬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딸과 둘이서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고 다달이 월세며 생활비에 빠듯했던 저는 보험을 들지 않았으니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어요. 당장에 세상에 내던져지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던 저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모든 역경을 함께 견디자고 했던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것에 대해 원망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외로움이 사무쳐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저에게 남은 건 잔혹한 현실이더라고요. 당장에 월세를 내기가 빠듯해지고 끼니를 때우는 자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창 자랄 나이의 딸은 곧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당장에 먹고 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리자니 뻔히 상황을 알기도 하고 다신 연락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점점 절망스러운 상황에 모든 걸 놓고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제 딸이었습니다. 저만 보면 빵긋빵긋 웃는 아이가 눈에 밟혀서 밥 달라고 보채는 내 새끼에게 좋은 건 못 먹이더라도 굶기지는 말아야지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푼돈을 벌다가 어느 날 전 직장 동료이자 남편의 친구였던 재민 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재민 씨는 남편과 공장에 함께 입사한 동기인데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워낙 둘이서 자주 소주 한 잔을 걸치면서 세상사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하나뿐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사장님이랑 잘 이야기해 놓았다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재수 씨도 원래 다니던 곳이니까 마음 붙여보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그 녀석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자기도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다.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야간 근무나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도 나쁘지 않다 보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던 곳에 혼자 다시 들어간다는 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함께한 모든 추억이 있는 행복한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옥과도 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식당에서 버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월급임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공장에서도 저에게 편의를 봐주어서 전보다는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생산직이 아닌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 딸과 살아갈 생각만 하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을까요? 제가 다니던 곳은 식품 공장이었는데요. 대부분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단체 급식을 유통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갔더니 아무래도 제가 일하던 때에는 못 봤던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포장 파트 쪽을 담당하는 조장이 못 보던 얼굴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성격이 워낙 괴팍하기도 하고 여직원들한테 추근덕대는 게 일상인 사람이니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며 다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는 눈치였어요. 그 시절에는 을에 있는 일이기도 했고 조장에게 덤벼봤자 돌아오는 건 불공평한 대접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누구 하나 나서서 싸워줄 사람도 없었고요. 저도 장부 정리를 하고 회사 영수증을 정리하다 보면 을의 그 조장이 법인 자금으로 사적인 돈을 빼다 쓰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들지 못하고 시시하는 분위기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문제가 없도록 다른 명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다가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아이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못하다가 모처럼 하는 신년회이니 다들 참여하라고 조장이 신신당부하여서 딸아이를 잠깐 다른 집에 맡겨두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조촐한 동네 삼겹살집이었는데 고기를 보니까 괜히 딸 생각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 만에 처음 참석하는 회식 자리이기도 하고 이제 어느덧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자리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다 조장님이 제 앞자리에 앉으시더니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기분이 이상했지만 저보다 어쨌든 윗상사이니 술을 한 잔 따라 드렸어요. 거 유경 씨는 혼자서 딸 키운댔나? 네, 이제 겨우 초등학생 된 딸이 하나 있네요. 남편은 여기서 일하다 죽었다던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남의 아픔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나 싶어 화가 났지만 우선 참았어요.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이기도 했고 제가 화를 낼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예쁜 사람이었어서 먼저 데려가셨나 봐요. 여자 혼자 살면서 딸 키우기 힘들지 않나?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서 이젠 조금 나아졌어요. 사장님 덕분이죠.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혼자라서 외롭지 않냐는 거지. 뭐 처녀도 아니고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이미 남자를 알아버렸는데 혼자 괜찮냐는 거지. 네? 아니, 딸도 다 컸는데 이미 죽은 사람 기다려서 뭐하나? 유경 씨 보니까 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그렇게 썩혀가는 게 아까워서 하는 말이지. 원하면 내가 좀 달래줄 수 있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웃으면서 희롱하는 그 말투와 음흉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착하던 제 남편을 모욕하는 말들은 물론 내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라서 이렇게 쉽게 보여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현실을 생각하면 참았어야 했겠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인내심이 바닥이었습니다. 조장님, 지금 이거 성희롱이에요. 알고 계시죠? 뭐?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저한테 성희롱 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의 남편은 이 공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다가 세상을 등진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욕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다들 지금까지 말을 안 했지만 조장님 일하면서도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여자 직원들 뒤로 지나갈 때 일부러 엉덩이 스치시고 힘들지 않냐며 자꾸 스킨십 하시는 거 다 모를 줄 알아요. 조장님 좋아서 참는 거 아니고 더러워도 버티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착각 좀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신 말 다 사과하세요. 울면서 미친 듯이 쏘아붙이고 나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의 조장과 놀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장은 되려 펄펄 뛰면서 장난으로 한 거 가지고 지금 자기를 변태 취급하는 거냐. 다들 힘들어 보이고 재밌게 해주려고 농담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는 둥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보고 불쌍해서 받아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쳤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당당하고 마음 편하게 버는 게 낫겠다 싶어 그대로 회식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딸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의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쥐어져 있더라고요.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쪽 부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나오는데 딸이 오늘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이랑 고기도 먹었고 과자도 잔뜩 먹었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요. 그렇게 해맑게 이야기를 하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제가 조금 참을걸. 그냥 농담처럼 받아치고 넘길걸 하는 생각이 들더이다. 나는 한 여자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는 걸 잠시 잊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사무치더라고요. 앞으로 더욱 돈도 필요하고 아이가 원하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내가 울고 싶어도 참아야겠구나 싶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해봤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이고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당장 내일부터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공장들로 돌아가는 동네라서 다른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다른 공장을 들어가자니 이미 한 군데서 낙인 찍힌 사람을 받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조장을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술을 많이 먹어서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됐고 나도 불편한 사람이랑 일하기 싫고 변태 취급받기 싫으니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가서 빌어보시던지. 근데 여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경 씨랑 같이 있고 싶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사람을 이상한 취급하고 말이야. 여자가 소리나 빽빽 지르고.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슴에 상처되는 말들을 뒤로한 채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유경입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한바탕 한 것 때문에 일어나? 조장님에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가지는 술자리라 자제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안 그래도 말이야. 재미 씨가 그쪽 다시 데려오자고 할 때 싫다고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내 말 안 듣고 계속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사정이 딱해서 봐준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 동생을 아주 성희롱이네 뭐네 몰아가면서 난리를 피웠다며. 하여튼 이래서 과부는 드리는 게 아닌데. 진수 씨도 말이야. 왜 하필 여기서 쓰러져서는 쌍으로 재수가 없으려니. 공장 이미지 안 좋아질 뻔한 거.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이라도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지만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미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다고 빌고 빌었지만 매몰찬 욕과 함께 비웃더군요. 남편 죽인 여자라며 그렇게 박복한 팔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그렇게 모든 모욕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쫓겨나게 된 저는 힘들어할 새도 없이 다시 잔혹한 현실에 내던져졌어요. 거기다 조장은 자신이 노름을 하느라 빼다 쓴 회사 돈을 저에게 뒤집어 씌워 제가 횡령하고 몰래 장부를 고쳐놨다며 누명을 씌우더라고요.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지 않아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원망스럽고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남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내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꼭 참는 비굴한 인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선 동네를 떠났어요. 재미 씨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그런 도움조차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은 고맙지만 저는 저대로 살 길을 찾겠다고 그래도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감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먼 동네로 더 좁은 단칸방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어요. 몸은 힘들지라도 마음은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주간에는 대형 택배사의 물류센터에서 포장 검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였죠.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시당하거나 남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악착같이 공부한 덕에 3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남들은 1년 만에도 성공한다고 하지만 일이랑 병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워낙 공부랑은 담쌓고 살았던지라 시간은 걸렸지만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어요. 덕분에 동네에서 규모가 좀 있는 부동산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풍족하게 살진 않더라도 보통의 일상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죠. 다행히 딸은 그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이런 저의 노력을 아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남부럽지 않은 사모님처럼 살게 해줄게. 우리 엄마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였어요. 그럴 때면 너무 뿌듯하면서도 아이의 앞길에 내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대학 등록금은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그런 저의 마음도 읽었는지 등록금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곤 했죠. 그러더니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입학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말해주며 돈도 중요하지만 큰 사람이 되어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명문대 법대 합격 통지서를 주며 장학금도 받았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대생이라 과외 자리도 알아볼 수 있고 혼자 힘으로도 충분하니 괜찮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그동안에 고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내가 이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싶었어요. 이제 대학생이니 교복을 벗고 예쁜 옷을 입고 처음 등교하는 날 저뿐만이 아니라 딸도 처음으로 저를 안고 울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엄마. 나 진짜 좋은 검사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 거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때의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렇게 딸의 대학 생활이 쏜살같이 지나갈 동안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딸은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고 학비는 국가 장학금이며 개인적으로 받는 장학금도 있다 보니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민 끝에 작은 상가를 얻어서 저만의 부동산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일을 쉬라고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기쁘기도 했고 아무리 딸이 호강시켜준다고는 하지만 짐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작은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그동안 스쳐간 많은 인연이 된 분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산 적이 없었는데 작게 잔치도 열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렸어요. 누군가는 20년 동안 고생해서 작은 상가를 얻은 게 뭐가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였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딸까지 있었으니 남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긴 대학 생활이 끝나고 사법시험도 2번 만에 합격을 했고 그토록 원하던 검사님이 될 수 있었어요. 제 딸이 검사라니 믿기지가 않았고 아빠 없이 충분히 잘 자라준 딸이 너무 고마웠죠. 결과를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맺히는 저에게 대뜸 갈 곳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나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딸과 처음으로 분위기 좋은 술집을 갔어요. 벌써 이렇게 커서 술을 마시는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곳은 살면서 가보지를 못해서 괜히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딸은 오히려 그동안 친구들이랑만 이런 좋은 곳을 다니고 정작 저랑은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때까지 못 해본 거 하면서 살자고 그리고 좋은 남자 있으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행복해지자 말하는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이 꼭 엄마 대신 복수해주겠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땐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딸이 검사가 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나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걱정하다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받으니 바로 재미 씨였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저를 재수 씨라고 부를 사람은 재민 씨뿐이어서 바로 알아차렸어요.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제 번호를 어찌 알았냐고 여쭤보았더니 사실 저희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제 번호를 받았다고요. 저희가 이사를 가기 전에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려서 번호가 담긴 쪽지를 주며 아빠 생각이 나거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딸은 어렸을 때부터 삼촌처럼 본 재민 씨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해왔고 가끔씩 학교 앞에서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거나 용돈을 줬답니다. 딸은 모든 걸 잊고 새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제가 혹시나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았나 봐요. 어쩌면 아빠의 빈자리를 재민 씨가 채워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고맙다는 인사부터 했네요. 그리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연락했어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잊고 살았다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인지 장난꾸러기 같던 재민 씨도 어느새 늙은 아저씨가 되어 있었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게 동네 포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살아있을 때의 추억도 얘기하고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이었어요. 혹시 요즘 은지가 무슨 사건을 맡았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도 요새 자주 못 본다고 말했더니 머뭇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재수씨, 한신공장 기억나죠? 우리 일했던 곳. 기억나죠. 잊고 싶어도 어떻게 잊겠어요. 거기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나도 뭐 재수씨 일도 있고 나는 훨씬 오래전에 퇴사했으니 잊고 살았는데 요즘 파산 직전이라고 합디다. 왜요? 그래도 꽤 큰 곳이었는데 갑자기?
듣자 하니 군나비리에 휘말려서 한순간에 망했다고 하더라고. 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놈이 여자를 좀 좋아했수. 그리고 맨날 술 먹고 깽판이나 부리고 말이야. 집에서도 똑같았나 봐. 그래서 망나니 짓에 질려서 사모님 화병이 도져서 일찍 죽고 자식들도 아빠가 엄마 그렇게 만든 거라면서 연 끊고 산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늙어서 혼자 남으니 할 일이 있나. 그래서 퍽하면 사장실에 없고 돌아다니던 그 최 사장 놈이 매일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조장이었던 놈 있잖아요. 왜? 재수 씨한테 미친 소리 하던 놈. 네네, 그 놈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안 둘이 같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로 한 건지 납품처도 점점 늘어나고 군대에 납품하는 것도 낙찰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이 커져가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야.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밀면서 사무실을 이잡듯이 뒤지고 파일이란 파일은 물론이고 컴퓨터 본체까지 다 뜯어갔대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한데 나중에 듣자 하니 군대에 납품하고 이랬던 게 다 비리였다는 거지.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려면 일종의 경매처럼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건데 거기 관련 담당자들한테 술도 사주고 돈도 찔러주고 하면서 불법으로 당첨된 거죠. 근데 그게 액수가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군납비리는 중범죄로 쳐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장이랑 조장이 잡혀간 건 당연하고 알고 보니 둘이서 법인 자금도 많이 빼돌리고 그 돈으로 노름을 하면서 실상적으로는 거의 껍데기뿐인 공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납품하던 곳에도 소문이 돌면서 거래처도 다 끊기고 자세한 뒷얘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렇게 망했다고 합디다. 역시 사람이 마음을 좋게 쓰고 살아야지 언젠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참 믿기지 않으면서도 통쾌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기억하기 싫었던 20년 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저런 못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매달렸던 때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역시 신은 존재하는구나. 착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저에게는 황금 같은 딸아이를 주고 저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신께 감사하던 찰나에 재민 씨가 뒷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재수 씨, 그래서 이번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군 줄 알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되물었어요. 누군데요? 은지예요, 은지. 자랑스러운 백은지 검사님.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엄마의 복수를 해준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말실수를 했네.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계속 연락하고 지냅시다. 내가 진지하게 연락해서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갑자기 황급하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떠나려는 재미 씨가 이상했지만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터라 저도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그냥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해서 한신 공장 사건을 진짜 너가 맡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잠깐 멈칫하던 딸이 집으로 갈 테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온 딸은 평소에는 입에 대지도 않는 소주를 여러 병 사왔더라고요. 항상 소주는 쓰다며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식탁에 앉아 마주보기를 한참이 지나 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까지 혼자서 가슴에 묻고 왔었던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철이 빨리 들어서 애 늙은이로 커왔는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아이의 말로는 제가 지금 동네로 이사 오기 전 부랴부랴 짐을 싸던 날 마지막으로 재미 씨가 찾아와서 저랑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엄마가 이사 준비를 하는지 궁금했었던 꼬맹이는 그저 호기심에 엿듣다 너무 큰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이죠. 그때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버텨가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욕보이는 못된 사람 때문에 엄마가 많이 슬퍼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커지면서 제가 왜 그런 모욕을 받아야 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의 사건이 얼마나 엄마의 가슴에 사무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자신은 큰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표가 생겨서 검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놀랍고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소가리를 했을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복수만을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직업이 너무 좋아. 나쁜 사람들을 벌 줄 수 있어서. 정의롭다고 믿는 내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벌고 내 직업이 엄마의 어깨를 으쓱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 좋고 행복해. 근데 그래도 내가 검사라는 꿈을 꾸게 만든 시작점에 그 나쁜 인간들을 벌주기는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차가 찼을 때 그 지역 부서에 연락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최악이더라. 조금만 파봤는데도 좋기 위법 사실이 3-4건은 되겠더라고. 근데 갑자기 군대에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야. 그 공장이 채택될 만한 연결고리가 없고 그만한 규모나 경력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더니 글쎄 납품 경력을 만들려고 주변 공장 사장들한테 부탁해서 세금 계산서 위조를 했더라. 그리고 장부 조작은 물론이고 입찰을 조작하기 위해서 유령 회사도 여러 만들어서 들러리를 세워버리고 군대 식품 납품 실무자들에게 로비하는 건 물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더라고. 그렇게 받은 나랏돈은 당연히 자기들 주머니에 넣어두고 턱없이 부족한 물건들로만 군대에 납품을 했어. 그래서 이미 기소한 상태이고 군납비리는 중범죄라서 징역으로 감옥 갈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잖아. 마치 준비한 듯 숨도 쉬지 않고 내뱉는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이었지만 아직도 선명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세상이 약자에게 얼마나 매몰찬지 깨달았던 그날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를 이끌고 아무도 없는 타지에 와서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사느라 잊고 지냈지만 가끔은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히는 그날의 기억. 사실 저도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못된 사람들이 몰락하고 벌받기만을. 자신들이 진 알랑한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짓밟고 무시하던 행패가 꼭 부메랑처럼 되돌아가기를 매일 밤 바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복수를 제 딸이 하고 있다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그간 쌓여있던 한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었지만 제 딸은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그들의 죄를 벌하고 있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나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랬더니 딸이 환하게 웃으며 미주알 고주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신나게 말해주더군요. 사장이 나중엔 직접 찾아와서 무릎도 꿇고 울고 빌면서 제발 없던 일로 해달라고도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티 없이 맑은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딸과 그날 먹은 소주는 제 평생에 마신 어떠한 소주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마치 저의 그 세월들과 까만 속을 싹 씻겨주기라도 하는 듯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로 말이죠.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